여러분, 지금 잠시 손에 쥐고 있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지금 계신 그 거실, 그 안방이 온전히 여러분의 것인가요? 아니면 언제든 자식의 눈물 한 방울에 내어줄 준비가 된 불안한 성벽인가요? 저는요, 70살이 넘으면 당연히 대접받는 노인이 될 줄 알았습니다. 번듯한 대기업 부장으로 퇴직했고 누가 봐도 고생 안 한 얼굴이라며 부러움을 샀거든요. 수도권에 6억 넘는 아파트도 한 채 있었고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 200만 원이면 아내랑 손주들 용돈 주면서 남은 인생 즐겁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72살이 된 지금 제 현실이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 저는 경기도 외곽의 보증금 2천만 원짜리 월세방에 앉아 있습니다. 방 안에는 환기를 해도 가시지 않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고 창밖에는 낡은 트럭이 덜컹거리며 지나가는 소리뿐이네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때의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항상 골든벨을 울리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방금도 단체 카톡방에 알람이 왔더라고요. 기호씨, 이번 부부동반 모임 회비 5만 원이야. 그 5만 원이라는 글자를 보는데 손이 덜덜 떨리면서 가슴이 꽉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옆에서 아내는 못 간다고 해, 당신. 이라며 쏘아붙이는데 그 목소리에 담긴 원망이 송곳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낼게 하고 큰 소리 쳤을 텐데 지금은 그 5만 원이 없어서 모임에 못 나간다는 말을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엎어놓고 한참을 멍하니 벽만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노후가 망하는 건 주식을 잘못해서 혹은 사기를 당해서라고요. 하지만 제가 직접 겪어보니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손에서 끝까지 놓지 못했던 이것 때문이었어요. 자식에게 내어준 마지막 패, 그리고 죽어도 포기 못했던 그놈의 체면 말입니다.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내 몸살일 돈 없애고 남들 보기에 가난해 보이기 싫어서 허세 부리던 그 시간들이 제 노후를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6억짜리 아파트가 증발하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어쩌면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가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요? 자식에게 다 퍼주고 체면 차리다가 결국 비참한 노후를 맞이한 저 박기호의 이야기, 지금부터 하나씩 들려드릴게요. 과연 저는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결국 자식들에게 짐이 되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을까요? 제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버려야 내 노후가 사는지 말이죠.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진짜 현실적인 방법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제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황금기는 역설적이게도 퇴직 직후였던 60대 초반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몸담았던 직장을 떠나던 날 후배들이 정성껏 마련해준 감사패를 가슴에 안고 번쩍이는 금, 거북이 상패를 손에 쥐었을 때의 그 묵직한 무게감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인생 진짜 시작이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퇴직 기념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 제 주머니는 참으로 든든했거든요. 수도권에서도 알아주는 동네에 6억짜리 아파트가 내 이름으로 당당히 서 있었고 퇴직금에 개인연금까지 합치니 통장 잔고는 남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여기에 매달 25일이면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 200만 원은 제 남은 인생을 지켜줄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80살 아니 90살까지도 아내랑 손주들 용돈 주며 호강하고 살겠지.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저를 지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단단해 보이던 성벽에 제 스스로가 얼마나 큰 구멍을 내고 있었는지를요. 퇴직하고 석 달쯤 지났을까요? 조용하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옛 직장 후배들의 연락이었죠. 부장님, 그래도 저희가 얼굴은 한번 뵈어야죠. 시간 좀 내주십시오. 그 부장님이라는 소리. 현직에 있을 때는 그토록 지겨웠던 그 호칭이 사회에서 떨어져 나와 혼자 있어 보니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달콤하게 들리더라고요. 마치 제가 아직도 현역인 것 같고
여전히 힘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약속 장소는 강남에서도 꽤 이름난 한우 전문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후배들은 제가 나타나자 일제히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깍듯하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부장님, 나오시니까 얼굴이 더 좋아지셨습니다. 역시 퇴직하시니 혈색이 다르시네요. 그 이빠른 소리 한마디에 제 어깨가 천장을 뚫을 듯이 으쓱해졌습니다. 사실 그날 모임은 후배들이 제 퇴직을 축하하며 십시일반 돈을 모아 대접하겠다고 만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익어가고 술병이 하나둘 늘어날수록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묘한 자존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군가? 이 친구들을 가르치고 이끌던 부장 아니었나? 이제 겨우 사회초년생 딱지뗀 애들한테 이 비싼 고기를 얻어먹어서야 되겠나? 결국 저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계산대로 먼저 달려갔습니다.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내미는데 손끝에 힘이 빡 들어가더군요. 에이, 무슨 소리야? 오늘은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내는 거니까. 다들 집어넣어. 부장이 퇴직했다고 주머니가 마른 줄 알아? 나 박기호야. 그날 긁은 금액만 무려 8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연금 200만 원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 단 2시간 만에 날아간 겁니다. 하지만 식당 문을 나서며 저를 우러러보는 후배들의 그 존경. 어린 눈빛을 보니 아깝다는 생각은커녕 오히려 가슴이 뜨거워지며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게 제 불행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영수증을 보여줬더니 아내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이제 우리 수입이라고는 연금밖에 없는데 한 끼에 80만 원을 써요? 아내의 날 선타박에 저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나 박기호야.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 거 하나에 벌벌 떨어. 사람이 품위가 있어야지. 은퇴했다고 짠돌이 소리 들으면서 살아야겠어? 내 체면이 곧 당신 체면이고 우리 집 수준인 거야. 지금 생각하면 정말 뺨이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만큼 한심한 소리였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남들에게 이제 힘 빠진 노인, 한물간 사람으로 보이는 게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지갑은 마치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쉬지 않고 열렸습니다. 동창회에 나가면 으레, 제가 이 차는 내가 쏜다 라고 외치는 게 일상이 되었고, 동네 친구들과 등산을 가도 산 아래 식당에서 막걸리에 파전값을 치르는 건 늘 저였습니다. 특히 저를 괴롭혔던 건 경조사비였습니다. 친구 자식 결혼식이라도 있으면 남들 보통 10만 원 낼 때 저는 기어코 하얀 봉투에 30만 원을 담아 넣었습니다. 박 부장은 역시 다르네. 아직 쟁쟁하구먼. 접수대에서 들려오는 그 한마디가 마약 같아서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 달에 결혼식 3번만 있어도 경조사비로만 100만 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지만 저는 A 아파트 값이 얼만데 이 정도쯤이야라며 애써 외면했습니다. 아내는 장을 볼 때마다 콩나물 100원, 200원에 벌벌 떨며 이러다 진짜 큰일 난다고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아내를 돈밖에 모르는 속물로 몰아세우며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노후의 평화라는 게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혼자 가계부를 들여다보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곤 했거든요.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은 끝이 없으니 조금씩 저축해둔 원금을 갉아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도 저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잖아. 우리 아들 대기업 다니고 나중에 큰일 생기면 지가 안 돕겠어? 자식은 제 마지막 보루이자 제 인생의 가장 확실한 보험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고등학교 때부터 단짝이었던 친구 녀석이 제 술잔을 채워주며 진지하게 말하더군요. 기호야, 너 그러다 나중에 진짜 후회한다. 노인네가 돈 없으면 자식도 친구도 다 떠나는 거야. 지금부터라도 지갑 좀 닫고 살아. 그 진심 어린 충고를 듣는 순간 고마운 게 아니라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자식이 내가 지보다 잘나 보이고 돈 잘 쓰니까 배가 아파서 저러나 싶었죠. 저는 보란듯이 그날 저녁 모임 메뉴를 가장 비싼 일식 코스로 바꿔버렸습니다. 친구들에게 야, 너희들 이런 거 자주 못 먹지?
오늘 마음껏 먹어. 라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참 어리석었습니다. 남의 진심 어린 조언은 질투로 들리고 남의 비굴한 아첨은 진정한 존경으로 들리던 그 눈 가리고 귀 막은 시절이 제 발등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체면이라는 게 세우기는 참 힘든데 무너지는 건 모래성 무너지는 것보다 훨씬 쉽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제 노후에 철갑 갑옷이었던 6억짜리 아파트에 처음으로 커다란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건 다름 아닌 제 자식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예고도 없이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엔 명절에나 얼굴 비치던 녀석이 사색이 된 얼굴로 들어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더군요. 아내와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가슴을 졸이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이번에 친구랑 동업해서 시작한 사업이 투자받기로 한 게 완전히 틀어졌어요. 지금 당장 돈 안 막으면 저 감옥 갈지도 몰라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감옥이라는 단어에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제 머릿속은 하얗게 지워졌습니다. 아들이 요구한 금액은 무려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버지, 아파트 담보로 대출 좀 받아주세요. 금방 갚을게요. 저 이대로 무너지면 제 인생 끝이에요. 아버지 손주들은 어떡합니까? 제 노후 자금의 마지막 보루였던 아파트. 그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드디어 시커먼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 겁니다. 아들의 눈물과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 사이에서 저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아들의 등판을 보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30살 넘은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버지,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는 벌써 넋이 나간 사람처럼 주저앉아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한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제 아파트를 담보로 잡으면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30년 넘게 직장 생활하며 허리띠 졸라매고 아내가 시장통에서 콩나물값 아껴가며 지켜온 우리 부부의 마지막 성벽이었습니다. 당신 절대로 안 돼요. 저 돈 해주면 우리 길거리 나 앉아요. 아내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며 사정했습니다. 그때 아내의 눈에 서린 그 공포를 제가 외면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대기업 부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자식이 감옥 가게 생겼다는데 돈 없어서 못 도와준다고 하면 남들이 뭐라고 하겠나? 그놈의 체면이 또다시 제 눈을 가린 겁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망했다는 소문이 친척들 귀에 들어갈까봐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명절마다 우리 아들 사업 잘 된다며 동네방네 자랑을 해놨는데 이제 와서 부도가 났네. 빚쟁이가 쫓아오네 하는 소리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결국 저는 아내의 통곡을 뒤로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70살이 넘은 노인이 은행 창구에 앉아 집을 담보로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겠다고 서류를 쓰는데 손가락이 자꾸만 헛돌더라고요. 은행 직원이 어르신, 이 나이에 대출 받으시면 이자 감당이 되시겠어요? 라고 걱정스럽게 묻는데 저는 오히려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내가 연금이 매달 200만 원씩 나오는 사람이야. 내 자식이 곧 갚을 건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빌린 돈 1억 5천만 원을 아들 손에 쥐어주던 날 아들은 제 손을 꼭 잡고 맹세했습니다. 아버지, 석 달 안에 다 갚겠습니다. 이자도 제가 낼게요. 정말 효도하겠습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설마 애비 노후 자금을 모른 척하겠나 싶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첫 달은 아들이 약속대로 이자를 보내왔습니다. 거봐, 당신이 걱정해서 그렇지 우리 아들 금방 일어난다니까. 저는 아내에게 큰 소리를 치며 다시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지갑 속 현금은 줄었어도 자식을 구해낸 능력 있는 아버지라는 그 가짜 훈장이 제 가슴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두 번째 달부터였습니다. 입금 날짜가 지났는데도 아들의 소식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회의 중이다. 나중에 전화하겠다며 피하기만 하더군요.
결국 제 연금 통장에서 이자 6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매달 200만 원 들어오는 연금에서 60만 원이 빠져나가고 나니 생활이 순식간에 팍팍해졌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내고 세금 내고 아내 약값하고 나면 남는 돈이 100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친구들 모임을 못 끊었습니다. 박 부장, 이번에 아들 사업 크게 확장했다며? 부러워 죽겠어. 친구들이 이렇게 띄워주는데 사실은 이자 낼 돈이 없어서 내 연금을 갉아먹고 있다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날도 친구들 앞에서 20만 원짜리 저녁값을 긁었습니다. 카드 결제 문자가 오는데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군요. 집에 오는 길에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여보, 오늘 생활비 통장에 돈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내의 물음에 저는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돈돈거려? 아들이 곧 갚는다니까 조금만 참아. 사실은 저도 무서웠던 겁니다. 내 노후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나 두려워서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며 숨었던 거죠. 자식 귀한 줄만 알았지. 내 몸 귀한 줄은 몰랐던 겁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아들은 제가 준 돈으로 빚을 갚은 게 아니라 또 다른 투자를 한답시고 날려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문제는 제 집을 담보로 한 대출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이번에 손주 학원비가 넉 달째 밀렸어요. 애들 교육은 시켜야 하지 않겠어요? 체면 때문에 아들에게 큰 소리치던 저는 며느리의 그 눈물 섞인 부탁을 또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비상금으로 숨겨뒀던 3천만 원마저 야금야금 아들 집안 살림 보태는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지. 우리 손주 기죽이면 안 되지.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제 노후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져주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70년 넘게 살아보니 그건 미덕이 아니라 독이었습니다. 부모가 버팀목이 되어줘야 자식이 일어선다고요? 아니요. 부모가 무너지면 자식은 더 빨리 도망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자가 밀리고 생활비가 바닥나기 시작하니 제 주변의 그 많던 친구들도 하나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호 씨, 요즘 안색이 안 좋네. 집안에 무슨 일 있어? 그 동정 섞인 질문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었습니다. 남들 눈에 완벽해 보여야 했던 박기호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 겁니다. 아들의 눈물에 속아내어준 그 1억 5천만 원이 제 목을 죄어오는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아들에게 1억 5천만 원을 내어주고 난 뒤부터 제 삶은 매일이 살얼음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저를 괴롭혔던 건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척 여전히 잘나가는 박 부장의 가면을 써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핸드폰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울렸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든 부부동반 모임인 명문회의 카톡 알람이었죠. 이번 달 모임은 청담동 한정식집입니다. 부부동반 회비 20만 원, 다음 주까지 입금 바랍니다. 그 20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뭐 그렇게 싸게 잡았어? 라며 너스레를 떨었을 금액인데 이제는 그 20만 원이 제 한 달 생활비를 통째로 흔드는 거대한 바위처럼 느껴졌습니다. 옆에서 아침상을 차리던 아내가 제 표정을 살피더니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당신, 이번 모임은 그냥 못 간다고 해요. 지금 우리 통장에 이자 빠져나가고 나면 쌀쌀 돈도 빠듯한 거 알잖아요. 아내의 그 당연한 말에 저는 또다시 발끈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못 가긴 왜 못 가? 내가 그 모임 회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돈 없어서 못 온다는 소문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나 박기호야. 그놈의 나 박기호야라는 말. 지금 생각하면 제 입을 꿰매버리고 싶을 만큼 한심한 허세였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금으로 겨우 모아둔 돈을 털어 회비를 보냈습니다. 모임 당일 저는 아내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으라고 재촉했습니다. 여보, 거기 가면 기죽지 마. 아들 사업 잘 되고 있다고 웃으면서 말해. 알았지?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꽉 깨물며
화장을 고치더군요. 그 거울에 비친 아내의 눈이 얼마나 슬퍼 보였는지 그때는 모른 척했습니다. 청담동의 화려한 식당 앞에 도착하니 친구들의 외제차들이 즐비하더군요. 오, 박 부장. 역시 제일 먼저 왔네. 요즘 아들 사업은 어때? 조만간 상장한다는 소문도 있더라. 친구들의 부추김에 제 어깨가 다시금 으쓱해졌습니다. 뭐 그렇지. 요즘 젊은 애들 무섭잖아. 나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 제 입에서는 거짓말이 술술 터져나왔습니다. 통장 잔고는 10만 원도 안 남았는데 제 입은 수십억 원을 주무르고 있었죠.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이었습니다. 총무를 맡은 친구가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더군요. 야, 우리 다음 달에 부부 동반으로 제주도 골프 여행 한번 가자. 비용은 각자 100만 원씩만 거두면 될 것 같아. 다들 찬성하지? 그 순간 식탁 아래로 제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00만 원. 아내와 나 둘이 합치면 200만 원입니다. 제 한 달 연금이 통째로 날아가는 금액이었죠.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웃음을 유지하는 게요. 친구들은 모두 좋지. 박 부장도 당연히 가야지. 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옆에 앉은 아내가 제 허벅지를 세게 꼬집는 게 느껴졌습니다. 안 된다고 해. 제발 못 간다고 말해. 아내의 절박한 신호가 비명처럼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수십 개의 눈동자 앞에서 고개를 가로저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주도? 좋지. 내가 일정이 좀 바쁘긴 한데 어떻게든 맞춰볼게. 제 입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다시 한번 허세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피해 변기 위에 앉았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더군요. 핸드폰을 열어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12만 8천 원. 다음 주면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가 빠져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이러다 진짜 길거리로 나앉겠다는 공포가 엄습해왔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친구들의 웃음소리에 저는 다시 가면을 썼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며 연습했습니다. 제주도 예약은 내가 알아볼까?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는 결국 터졌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어? 200만 원이 어디 있다고 제주도를 간대? 지금 우리 약사할 돈도 없어서 내가 어제 시장에서 외상한 거 알아? 아내의 울음 섞인 폭로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 품위와 체면을 지키느라 정작 내 아내는 시장 바닥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당신만 참으면 되잖아. 내가 조만간 아들한테 돈 받아낼 테니까. 조금만 참으라고. 저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막상 해보니까요. 이게 다 부질없더라고요. 일주일 뒤 모임 총무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기호야, 제주도 예약금 50만 원만 먼저 보내줘. 오늘까지 입금해야 한대. 그 50만 원이 없었습니다. 정말 단돈 5만 원도 융통할 곳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수십 번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문자도 보냈지만 어머님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요라는 답장만 돌아왔죠. 결국 저는 총무 친구에게 문자를 썼다 지웠다를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야, 내가 갑자기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 이번 제주도는 못 갈 것 같다. 이 간단한 한 문장을 보내는데 무려 3시간이 걸렸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난 뒤 제 마음이 후련했을까요? 아니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애들이 이제 나 가난하다고 비웃겠지? 박 부장 망했다는 소문 돌겠네. 그런 망상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친구들은 이미 제가 힘들다는 걸 다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제가 억지로 비싼 술값을 낼 때마다 뒤에서 혀를 찼다고 하더군요. 기호제, 아들 때문에 집까지 저당 잡혔다는데 왜 저렇게 돈을 써? 보기 안쓰럽다. 그 소리를 전해 들었을 때의 그 참담함이란. 체면을 차리려고 쓴 돈들이 오히려 저를 가련한 노인으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품위는 품위대로 잃어버린 셈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남들 눈이 무서워 비어가는 통장을 숨기고
억지 웃음을 짓고 계시나요? 제가 72살이 되어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내 주머니가 비어갈 때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건 자존심이 아니라 남들의 시선이더라고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포기하고 겨우 숨을 돌리나 싶었는데 이번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진짜 재앙이 터졌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가 한 달, 두 달 밀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은행에서 임의경매라는 무시무시한 단어가 적힌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당신 혼자 보내면 거기서 쓰러질 것 같아서 내가 같이 가주는 거야. 아내는 짐을 싸며 무미건조하게 말했습니다. 6억짜리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 우리는 결국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 번듯했던 아파트를 헐값에 내놓고 쫓겨나듯 이삿짐을 꾸려야 했던 그날,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여러분, 60대 때는 몰랐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번듯한 집 한 채가 나중에는 제 목을 조르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줄은요. 집값이 오르면 그저 좋은 일인 줄만 알았지. 그게 내 노후를 망치는 독이 될 거라고 누가 가르쳐 줬겠습니까? 아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연금에서 이자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제 삶의 여유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넘어서면서부터는 상상도 못했던 진짜 괴물들이 줄줄이 제 집 대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더군요. 그 괴물의 이름은 바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였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꽂혀있던 하얀 봉투를 열어본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제 건강보험료가 한 달에 40만 원 가까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내가 지금 소득이 연금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억울한 마음에 공단에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상담원은 기계적인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어르신, 소득은 적으셔도 살고 계신 아파트 공시지가가 높아서 재산 점수가 높게 책정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좋아했는데 정작 그 오른 집값 때문에 매달 내야 하는 세금이 제 목숨줄 같은 연금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7월과 9월이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재산세 고지서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집 한 채 지켰을 뿐인데 나라에서는 저보고 너는 부자니까 이만큼 내놔라라고 협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재산세를 내야 할 때면 제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연금 200만 원에서 대출 이자 60만 원 떼고 건강보험료 40만 원 내고 나면 100만 원 남는데 거기서 재산세까지 내고 나면 아내와 저는 그 달에 무얼 먹고 살아야 했을까요? 여보, 이번 달에 나 혈압약이랑 관절약 사야 하는데 돈 좀 남았어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묻는 말에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통장에는 10,000원 한 장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부끄럽게도 저는 그날 아내 몰래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는 삼각김밥 2개를 사왔습니다. 6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저녁 끼니를 삼각김밥으로 때우는 제 모습이 거실 유리창에 비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부자입니까? 남들 보기엔 강남 근처에 집 있는 성공한 노인이었겠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버린 하우스 푸어 그 자체였던 거죠.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쥐고 있으면 언젠가 아들이 성공해서 이 모든 빚을 갚아주고 효도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연체 고지서가 날아오고 아파트 관리비마저 석 달째 밀리게 되자 관리소장이 저희 집 배를 누르더군요. 어르신, 관리비가 너무 많이 밀리셨어요. 이대로는 저희도 곤란합니다. 그날 그 젊은 관리소장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제 30년 대기업 부장 경력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체면요? 자존심요? 관리비 80만 원 앞에 그런 건 다 사치였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아비가 지금 건강보험료 낼 돈도 없다. 내가 빌려간 돈 중에 조금만, 딱 100만 원만이라도 돌려주면 안 되겠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대답은 제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월세도 못 내서 애들 데리고
처가로 들어가네 만회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버지까지 저를 힘들게 하세요? 제가 힘들게 한 거라고요? 내 노후를 통째로 갈아넣어 도와준 자식. 입에서 나온 말이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를 쳐다보니 아내는 이미 모든 걸 포기한 눈으로 짐가방을 챙기고 있더라고요. 당신 혼자 보내면 거기서 쓰러질 것 같아서 내가 같이 가주는 거야.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는 안식처가 아니라 우리를 집어삼키는 괴물의 입속이라는 거요. 막상 해보니까요. 결단하는 게 죽기보다 힘들더라고요. 평생을 바쳐 마련한 내 집을 내 손으로 판다는 것. 그건 단순히 건물을 파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의 성과를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달에 나갈 이자와 세금을 생각하니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금매로 내놓으니 집값은 제 값도 못 받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조금만 더 버티라고 했지만 그 조금을 버틸 현금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현금이 없는 노인에게 집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그걸 깨닫는데 저는 평생의 자산을 다 날리고 나서야 알게 된 거죠. 알고 보니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팔고 대출금을 다 갚고 나니 제 손에 쥐어진 돈은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아들에게 준 돈, 그동안 낸 이자, 밀린 세금 다 털어내고 나니 남은 건 경기도 외곽에 작은 전셋집 하나 얻을 돈도 안 되더군요. 여러분, 병원까지 40분이라는 생각에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집 앞 5분 거리에 대학병원이 있어서 든든했는데 이제는 아프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매일 밤 저를 찾아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집값이 오른다고 좋아만 하고 계시나요?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나가는 세금과 보험료를 여러분의 연금이 감당할 수 있는지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현금이 돌지 않는 아파트는 나를 지켜주는 성이 아니라 나를 가두는 감옥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쫓겨나듯 이사를 하게 된 날, 저는 짐트럭 뒤에 앉아 멀어져가는 우리 아파트를 보며 아내의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제 사과에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 낡은 빌라촌으로 들어가는 그 길 위에서 저는 또 다른 잔인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진짜 밑바닥 노후를 목격하게 된 겁니다. 집을 팔고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로 이사했을 때 저는 이제 정말 밑바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자존심이었던 6억짜리 아파트를 포기했으니 더는 잃을 게 없다고 믿었죠. 남은 돈으로 대출금 갚고 아들 뒷수습 좀 해주고 나니 손에 쥔 건 월세 보증금 2천만 원과 매달 나오는 연금이 전부였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둘이 연금 200만 원이면 이 동네에서 밥은 안 굶어. 그치? 이삿짐을 대강 정리하고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내는 그저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 미소가 제 인생의 마지막 평화였다는 걸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노후라는 게 돈만 없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사를 오고 채 석 달이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아내가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내는 대답 대신 가슴을 쥐어짜며 신음만 내뱉었습니다. 급하게 구급차를 불러 대학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죠. 검사 결과는 뇌경색이었습니다. 골든타임을 조금 놓쳤다는 의사의 말에 제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응급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을 거쳐 일반 병실로 옮겼는데 아내의 몸 절반이 마비되어 혼자서는 대소변도 못 가리는 상태가 된 겁니다. 제가 옆에서 지키고 싶었지만 제 허리도 이미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협착증 때문에 10분도 채 서 있기 힘든 제가 아내를 들고 업는 건 불가능했죠. 결국 간병인을 써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소개해준 간병인 업체 직원이 내민 단가표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간병인 구하기 힘들어요. 24시간 기준으로 하루 15만 원입니다. 하루 15만 원. 한 달이면
450만 원입니다. 제 연금 200만 원을 몽땅 쏟아부어도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가난한 게 아니라 내 아내를 생판 남의 손에 맡기고도 미안해해야 하는 비참함이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쓰러졌다. 간병비가 하루에 15만 원이라는데 아비 연금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내가 조금만 보태주면 안 되겠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한숨 소리가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지난달 월급도 밀렸어요. 제가 오죽하면 애들 학원도 다 끊었겠어요? 형편되는 자식이 해야지. 저한테 이러시면 저 정말 죽고 싶어요. 죽고 싶다는 아들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제 노후 자금을 다 가져간 건 아들이었는데 정작 제가 필요할 때는 아들이 아니라 제가 가해자가 되어 있더군요. 알고 보니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간병인 비용뿐만 아니라 기저귀가, 물티슈가, 각종 비급여 약값까지 병동에 있으니 돈이 물 쓰듯 빠져나갔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옆 침대 할머니는 자식들이 돌아가며 간병을 하거나 매달 500만 원씩 입금을 해준다더라고요. 그 집 자식들이 면회 와서 과일 깎아 먹으며 웃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아내의 휑한 다리를 주무르며 벽만 바라봤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만약 제가 아들에게 그 돈 1억 5천만 원을 주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 아내를 이렇게 비참하게 두지는 않았을 텐데 좋은 병실에 모시고 실력 좋은 간병인 붙여서 편안하게 치료받게 해줬을 텐데 제 멍청한 체면과 자식에 대한 미련이 결국 내 아내의 마지막 품위까지 앗아간 겁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돈이 떨어지니 간병인도 태도가 바뀌더군요. 간식 비조로 10,000원 한 장 쥐어주지 못하니 아내를 대하는 손길이 거칠어졌습니다. 아내의 몸에 피멍이 든 걸 발견한 날 저는 간병인을 붙잡고 울며 따졌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돈은 늦어도 꼭 드릴 텐데. 간병인은 코방귀를 끼며 대답하더군요. 할아버지, 다른 집은 수고한다고 고기도 사다 주고 용돈도 줘요. 돈 없으면 본인이 직접 간병하세요. 왜 남을 고생시켜요? 그 차가운 말 한마디에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호령하던 박기호는 거기 없었습니다. 그저 간병비 15만 원이 없어 구박받는 초라한 노인 하나만 남아 있었죠.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 고통을 끝내고 싶다는 못된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하지만 아내의 맑은 눈망울을 보면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아내 얼굴만 쓱 보더니 슬쩍 제 팔을 잡더군요. 아버님, 요즘 병원비 많이 나오죠? 차라리 요양원으로 모시는 게 어때요? 거기는 한 달에 150만 원이면 된다는데. 그 말은 아내를 치료하기보다는 어디론가 치워버리자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내 시어머니 아직 정신이 멀쩡해. 근데 어떻게 요양원을 보내? 제가 소리를 지르자 며느리는 인상을 쓰며 돌아갔습니다.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모든 걸 주면 자식도 나에게 모든 걸 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노후의 건강은 오직 내가 쥐고 있는 현금만이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효자라고요? 아니요, 돈이 효자입니다. 통장에 돈이 꽂혀야 간병인도 웃고 의사도 친절하고 자식도 자주 찾아옵니다. 돈 없는 노인의 병실은 그저 적막과 눈물뿐이었습니다. 병동 사람들은 말하더군요. 서울 사람들은 1년 안에 다 올라가. 무슨 뜻인가 했더니 돈 없는 노인들은 치료비 감당 못해서 결국 공공의료원이나 저렴한 요양시설로 밀려난다는 소리였습니다. 저도 결국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재활 치료를 중단하고 간병인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72살의 늙은 몸으로 제가 직접 아내의 기저귀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밤새 한숨도 못 자는 나날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내의 대변을 치우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내 노후 자금을 자식이라는 신기루에 다 던져버렸을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자식에게 집 해주고 사업 자금 대주면
나중에 자식이 여러분의 병수발을 들 거라 믿고 계시나요? 제발 그 꿈에서 깨어나세요. 자식은 자기 인생 살기 바쁩니다. 여러분의 똥기저귀를 갈아줄 사람은 자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쥐고 있는 그 돈으로 고용한 전문가뿐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병세는 조금씩 호전되는 듯 보였지만 이번엔 제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부축하다가 제 무릎 연골이 완전히 나간 겁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수술비는커녕 입원비조차 없었습니다. 아내는 침대에 누워있고 저는 바닥을 기어다니는 상황. 진짜 노후의 지옥은 돈이 없는데 몸까지 아플 때 시작되더라고요. 그 지옥의 한복판에서 저는 마지막 자존심마저 버리고 주민센터의 문을 두드려야만 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짜리 월세방에 앉아 벽지에 핀 시커먼 곰팡이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불과 5년 전 6억짜리 아파트 거실에서 아내와 와인을 마시던 제 모습이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대기업 부장 박기호, 친구들의 영원한 골든벨, 자식 사업 자금 척척 대주던 능력 있는 아버지. 그 화려했던 수식어들이 이제는 다 마른 낙엽처럼 제 발밑에서 힘없이 바스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 인생을 무너뜨린 진짜 괴물은 아들의 사업 실패도 아내의 갑작스러운 발병도 아니었다는 거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저를 이 지옥으로 밀어넣은 건 다름 아닌 제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힌 이것, 바로 가짜 품위와 체면이었습니다. 그놈의 껍데기를 지키려다 제 노후의 알맹이가 다 썩어 문드러지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거죠.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72살이나 먹은 나이에 내 평생의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처박는다는 게요. 아내에 밀린 약값과 당장 다음 달 월세 50만 원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결국 일자리를 찾아 거리로 나섰습니다. 왕년에 대기업에서 수백 명의 부하 직원을 거느리고 호령했으니 아파트 경비원 자리 하나쯤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까요. 세상은 저 같은 전직 부장님을 전혀 기다려주지 않더군요. 주민센터 일자리 창구에서 제 이력서를 보던 젊은 직원이 곤란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어르신, 대기업 부장까지 하셨는데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저희는 70세 넘으신 분은 사고, 위험 때문에 잘 안 써요. 그 말을 듣는데 제 30년 경력이 도리어 제 발목을 잡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력서를 가슴에 품고 돌아오는 길에 가로등 밑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 나이에 문전박대를 당하는 신세가 됐나 싶어서요. 겨우 구한 자리는 어느 낡은 상가 건물의 야간 경비였습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복도를 닦고 술 취한 사람들이 토해놓은 오물을 치우고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일이었죠. 첫 출근날 형광색 조끼를 입고 빗자루를 드는데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그래도 박기호인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빗자루질 한번 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한참 쓰레기 봉투를 묶고 있는데 멀리서 아주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예전 제 밑에서 과장으로 일했던 후배였습니다. 그 친구는 비싼 코트를 입고 술에 거나하게 취해 동료들과 함께 상가를 나서고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발 보지 마라. 제발 나를 알아보지 마라.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시커먼 쓰레기 더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제 명성과 자존심이 그 찰나의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 솔직히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부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라는 소리를 듣느니 차라리 땅바닥이 갈라져 제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요, 그때 제 바지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미결제 병원비 12만 원, 입금 부탁드립니다. 그 12만 원이라는 숫자가 제 뺨을 세게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박기호, 내 잘난 자존심이 내 아내 약값 12만 원보다 중요하냐? 그놈의 체면이 내 아내 목숨보다 소중하냐? 라고 묻는 것 같더군요.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고 다시 빗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후배가 지나간 뒤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로소 부장 박기호를 죽이고 노동자 박기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노후의 진짜 실력은 내가 예전에 어떤 자리에 있었느냐, 혹은 얼마짜리 아파트에 사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내 주머니에 매달 현금이 얼마가 도느냐, 그게 진짜 계급이었습니다. 6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관리비 80만 원이 없어 벌벌 떨던 그때보다 비록 월세방에 살지만 제 손으로 직접 30만 원, 50만 원을 벌어 아내에게 따뜻한 전복죽 한 그릇 사줄 수 있는 지금이 100배, 1000배 더 당당하다는 걸 저는 인생을 다 날리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가장 잔인한 깨달음은 인간관계에서 왔습니다. 제가 돈 잘 쓰고 잘 나갈 때 제 주변을 맴돌며 박 부장님, 박 형님 을 외치던 그 많던 친구들. 제가 월세방으로 이사가고 야간 경비를 한다는 소문이 퍼지자마자 마치 짠 것처럼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가끔 용기를 내어 안부 전화를 걸어도 내가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할게라며 황급히 끊어버리더군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들이 좋아했던 건 인간 박기호가 아니라 제가 기분 좋게 쏘던 한우 등심과 비싼 양주였다는 거요. 돈이 사라지니 사람도 사라지고 자존심도 사라졌습니다. 70세 이후의 인간관계는 결국 내 지갑의 두께와 비례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도려내듯 아팠지만 그게 이 세상의 냉혹한 진실이었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이 저를 버린 것 같고 자식조차 외면하는 이 현실이 너무 억울해서 밤마다 경비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나니까 비로소 제가 놓지 못했던 그 이것의 정체가 선명하게 보이더군요. 저를 망친 진짜 이유는 남에게 보여지는 나에 집착했던 제 욕심이었습니다. 자식에게 1억 5천만 원을 해준 것도 사실은 능력 있는 아버지로 남고 싶었던 허세였고, 친구들에게 술값을 냈던 것도 여유 있는 은퇴자로 인정받고 싶었던 기만이었습니다. 그 가짜 껍데기를 지키느라 정작 저와 아내의 미래라는 가장 소중한 알맹이를 다 썩게 만든 겁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체면이라는 건 배고플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더라고요. 시장에서 5천원짜리 내복 하나 살 때 1,000원이라도 깎아달라고. 고개를 숙이는 게 남들 앞에서 100만원짜리 골든벨 울리는 것보다 수천 배는 더 용기 있는 일이라는 걸 이제야 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박 부장이 아닙니다. 그저 아내를 지키기 위해 밤마다 쓰레기를 치우는 72살의 박기호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예전보다 잠은 훨씬 잘 옵니다. 어느 날 새벽 경비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의 길가, 담벼락 밑에 핀 작은 풀꽃 하나를 보았습니다. 누구 하나 봐주는 사람 없어도 제자리에서 꿋꿋하게 피어있는 그 꽃이 꼭 저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기호씨, 오늘도 고생 많았어.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리는 아내의 가냘픈 목소리에 저는 비로소 안도했습니다. 진짜 행복은 6억짜리 아파트 거실이 아니라 내 수고로 지켜낸 이 낡은 월세방 안의 작은 평화라는 걸 말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제 마음을 다잡고 겨우 현실에 적응해 나갈 무렵 잊고 살았던 아들이 다시 한번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돈을 빌려달라는 뻔뻔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제안은 저를 다시 구원해줄 동아줄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남은 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마지막 함정이었을까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 아버님, 이제 결단하셔야 해요. 그들이 제게 내민 카드는 제가 상상도 못한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로 이사 온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세상이 끝난 것만 같았는데 사람은 참 무서운 존재더군요. 그 퀴퀴한 곰팡이 냄새에도 코가 익숙해지고 밤마다 들리는 옆집 소음도 이제는 그러려니 하며 잠이 듭니다. 무엇보다 72살의 나이에 시작한 야간 경비 일이 제 삶의 새로운 리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제 마음이 겨우 평안을 찾아가나 싶을 때쯤 아들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며느리와 손주들까지 데리고 왔더군요. 좁은 월세방이 사람들로 꽉 차니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깊이 고민해 봤는데요. 이제 합치시는 게 어때요? 아들이 내민 제안은 뜻밖에도 합가였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보증금 2천만 원 빼고 매달 나오는 연금 합치면 수도권에 조금 더 넓은 아파트 전세로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아, 이제야 자식이 정신을 차렸구나. 그래도 내가 죽으라는 법은 없나 보다. 잠시나마 그런 희망이 제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아내도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히더군요. 하지만 막상 해보니까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며느리가 덧붙이는 조건들이 제 가슴을 차갑게 식혔습니다. 아버님 합치면 애들 학원비도 좀 아낄 수 있고 좋잖아요. 어머님은 제가 잘 모실게요. 대신 아버님 연금은 저희가 생활비로 관리하면 안 될까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들이 저를 모시고 싶어 온 게 아니라 제 마지막 남은 보증금 2천만 원과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 200만 원이 지들의 무너진 가계부를 메울 마지막 동아줄이었던 겁니다. 아들이 내민 손은 저를 구원하려는 손이 아니라 제 마지막 주머니까지 털어가려는 잔인한 손길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거실 구석에 놓인 아내의 휠체어를 향할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면 저는 손주들 등하교를 시키는 기사가 되고 몸이 불편한 아내는 며느리 눈치를 보며 방 한 구석에서 죄인처럼 살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아들은 이미 자기 집 대출 이자를 못 내서 독촉장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이번에 안 도와주시면 길거리로 나앉아요. 아들의 그 애원 섞인 목소리. 불과 몇 년 전 제 아파트를 팔게 만들었던 그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박기호,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너는 진짜 끝이다. 저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아내의 눈은 이미 저에게 안 돼, 여보. 제발 그러지 마. 라고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한다. 내가 이 돈만큼은 절대로 못 내준다.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하더군요. 아버님,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세요? 저희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고 있는데. 이기적이라고요? 평생을 바쳐 키워주고 마지막 집까지 팔아 사업. 자금 대준 애비에게 며느리가 내뱉은 말은 이기적이다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며 저에게 소리를 지를 때 저는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돈이 그렇게 중요하세요? 자식보다 돈이 더 소중하시냐고요? 아들의 그 외침이 좁은 월세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어주었을 뿐입니다. 자식들이 씩씩거리며 나간 뒤 적막해진 방 안에서 아내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잘했어. 우리 이 돈 없으면 진짜 길거리에서 죽어. 아내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상처는 컸지만 그날 이후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진짜 노후의 평화는 자식의 집 안방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된 월세 계약서와 내 주머니 속에 1,000원짜리 몇 장에 있다는 걸 이제는 뼈저리게 알게 된 거죠. 막상 해보니까요. 혼자 서는 연습이 처음엔 힘들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만큼 자유로운 게 없더라고요. 저는 다시 야간 경비 업무에 매진했습니다. 밤샘 근무를 마치고 새벽 공기를 마시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5,000원짜리 따뜻한 우유 한 팩을 삽니다. 예전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작은 지출이지만 지금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5,000원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제 땀방울로 번 돈이니까요.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가끔 거울 속에 비친 제 초라한 행색을 볼 때면 왕년의 박 부장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주머니 속의 10,000원짜리 지폐를 만져봅니다. 이게 제 자존심이고 이게 제 아내를 지키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여러분, 서울 사람들은 1년 안에 다 올라간다는 말이 있지요? 그게 꼭 죽어서 올라간다는 말만은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허세만 부리다가는 진짜로 노후의 품격을 잃고 비참하게 사라진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돈을 쓰지 않습니다. 친구들 경조사요? 형편대로 5만 원만 보냅니다. 기호 씨, 왜 이것밖에 안 보내? 라고 묻는 친구가 있다면 이제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 형편이 지금은 이렇네. 이해해주게. 그렇게 말하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가장으로서의 체면, 대기업 부장으로서의 자부심, 그런 무거운 껍데기들을 하나씩 벗어던질 때마다 제 영혼은 오히려 더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72살의 나이에 저는 이제야 진짜 인생을 배우고 있습니다. 돈은 자식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쓰는 것이고, 체면은 남이 세워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삶을 지킬 때 세워진다는 것을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이 안정되어 가던 어느 날, 야간 근무를 하던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전 명문의 부부 동반 모임의 총무였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의 목소리는 몹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부러워했던, 아들 잘되고 돈 많다던 그 친구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그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비로소 제가 겪은 이 모든 불행이 어쩌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기막힌 반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야간 근무 중에 전화를 걸어왔던 그 친구, 명문의 총무였던 영석이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항상 수입차를 타고 나타나 아들 자랑, 손주 자랑에 침이 마르던 친구였죠. 남들 10만 원 낼 때 50만 원씩 기부하며 회장 소리 듣던 그 녀석이 수화기 너머로 어린애처럼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기호야, 나 지금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 갈 데가 없어. 알고 보니 그 친구는 저보다 더 비참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집 명의를 미리 넘겨줬더니 아들이 그 집을 담보로 빚을 지고는 결국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며느리는 이게 다 아버님 때문이다라며 눈치를 줬고 결국 엊그제 짐을 싸서 쫓겨나듯 나왔다고 하더군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그토록 부러워했던 친구의 화려한 노후가 사실은 모래 위에 지은 성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석이는 제 야간 경비 일을 부러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호야, 너는 내 몸 하나 건사할 돈이라도 벌고 있지. 나는 이제 어떡하냐? 그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새벽 하늘을 보며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제 6억짜리 아파트가 날아갔을 때 저는 제 인생이 끝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막상 해보니까요. 전 재산을 잃고 바닥까지 떨어졌던 그 고통의 시간들이 오히려 저를 가장 단단하게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여전히 그 아파트에 살면서 체면을 차리고 있었다면 저 또한 영석이처럼 자식의 눈물에 속아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다 내줬을 겁니다. 지금 제 손에 쥔 건 낡은 월세 계약서 한 장뿐이지만 누구에게도 굽실거리지 않아도 되는 진짜 자유를 얻은 셈이죠. 여러분, 72살 박기호가 제 인생을 다 걸고 얻은 뼈아픈 교훈 3가지만 가슴에 꼭 새겨두십시오. 첫째, 자식에게 올인하지 마세요. 자식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보험이 아닙니다. 내가 없어도 자식은 어떻게든 살아가지만 돈 없는 늙은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될 뿐입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내 통장에 5천만 원이라도 쥐고 있어야 자식 얼굴도 당당하게 볼 수 있는 게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둘째, 그놈의 체면을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남들 눈에 가난해 보일까봐 무리해서 경조사 챙기고 술값 내는 것, 그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내 주머니가 비어갈 때 나를 비웃는 건 남들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짜 자존심이더라고요. 돈 없어서 못 간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순간 진짜 내 사람이 누구인지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셋째, 죽을 때까지 내 손으로 현금을 만드세요. 집값이 10억, 20억이면 뭐합니까? 당장 오늘 저녁 고기 한 근 사 먹을 3만 원이 없으면 그건 부자가 아닙니다. 작은 일자리라도 좋고 기초연금이든 뭐든 좋습니다.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만이 노후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퇴근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붕어빵 3,000원어치를 삽니다.
예전처럼 한우 세트를 들고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제 땀방울이 밴 이 붕어빵 봉투를 들고 갈 때 제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합니다. 아내는 휠체어에 앉아 저를 맞이하며 말합니다. 여보,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살아.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6억짜리 아파트보다 80만 원짜리 한우보다 지금 제 낡은 월세방에서 나누는 이 온기가 제 인생의 진짜 성공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불안하신가요? 남들과 비교하며 내 처지가 초라해 보이시나요? 괜찮습니다. 껍데기를 버리면 알맹이가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노후의 주인은 자식도 아니고 남의 시선도 아닌 오직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 부디 여러분의 소중한 봄날 같은 노후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무너져가는 노후를 구하는 귀한 선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찬란한 봄날처럼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시니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희망이 됩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두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